가지마. 제발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사연으로 만난 두 사람. 과연 그들 앞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넘고 사랑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사람의 청춘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연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1980년 봄, 서울 명동 거리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붐볐다. 레코드 가게 음악다방의 낡은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선 준혁은 먼지 냄새와 음악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셨다. 22살, 명문대 경영학과 3학년인 그는 오늘도 아버지 회사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그냥 LP판을 사러 왔다. 벽면 가득 빼곡한 LP판들 사이에서 조용필의 1집 앨범 단발머리를 발견한 순간 다른 손 하나가 동시에 같은 음반에 닿았다. 아! 수지는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다. 20살 시골에서 올라온 지 1년 된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 왔다. 죄송합니다. 준혁이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가게 구석 라디오에서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별이 빛나는 밤에 진행자 이수만입니다. 둘은 동시에 라디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혹시 별밤 청취자세요? 준혁이 먼저 물었다.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매일 밤 10시마다 라디오 앞을 지키거든요. 그렇게 둘은 레코드 가게 앞 작은 다방 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커피 한 잔에 200원이던 시절, 둘은 마주 앉아 라디오 이야기를 쏟아냈다. 전 매주 사연을 보내는데 한 번도 안 읽어줬어요. 수진이 볼멘 소리를 했다. 전 지난달에 방송국 앞에서 DJ 기다렸다가 사인 받았어요. 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던 그때 갑자기 다방 안이 캄캄해졌다. 정전이에요. 주인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촛불 몇 개가 테이블마다 놓였다. 어둠 속에서 준혁과 수진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흔들렸다. 잠깐만요. 준혁이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휴대용 라디오를 꺼냈다. 다이얼을 돌리자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별이 빛나는 밤에 촛불 아래서 둘만의 라디오를 듣는 순간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이거 운명 아닐까요? 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30분 후 정전이 복구되고 둘은 다방을 나섰다. 밤 11시 명동 거리는 여전히 네온 사인으로 반짝였지만 곧 통금 시간이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수진이 수줍게 말했다. 저도요. 다음에 또. 준혁이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길 건너편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준혁을 향해 헤드라이트를 깜빡였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저런 차는 하숙집 동네에선 본 적도 없었다. 준혁이 당황했다. 잘 아는 분 차예요. 같이 태워다 준다고. 아, 네. 수진이 한 발짝 물러섰다. 준혁은 급히 말했다. 전 그냥 학생이에요. 정말이에요.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머. 수진이 머리를 감쌌다. 준혁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재킷을 벗어 수진의 어깨에 덮어줬다. 이거 입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 주 토요일 라디오 공개 방송 함께 가요. 약속이에요. 준혁이 빗속에서 외쳤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확인한 준혁은 비를 맞으며 차로 달려갔다.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 그의 재킷을 꼭 끌어안고 서 있었다. 빗속에서도 그녀는 웃고 있었다. 수진은 그날 밤 하숙집으로 돌아와 젖은 재킷을 조심스럽게 걸어두고 라디오를 켰다. 별이 빛나는 밤에 클로징 멘트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라디오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밤이 조금은 덜 외롭길 바랍니다. 이제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 계신 분들은 서둘러 귀가하시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내일 밤 10시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진행자 이수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오늘 정말 운명을 만난 걸까? 같은 시각 준혁도 자신의 방에서 라디오를 켰다. 그는 수첩을 꺼내 적었다. 1980년 4월 15일 이수진 명동 레코드 가게 인생 최고의 날 1980년 여름 여의도 MBC 공개홀 300명의 관객이 빼곡히 들어찬 가운데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방송이 시작됐다. 준혁과 수진은 3층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설렘에 떨고 있었다. 지난 2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라디오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진 두 사람. 하지만 아직 고백은 하지 못했다. 오늘 준혁은 결심했다. 미리 신청한 사연을 통해 수진에게 고백하기로. DJ가 멘트를 이어가던 중 이제 청취자 사연 코너입니다라며 봉투를 꺼냈다. 준혁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이크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소리가 끊겼다. 마이크가 고장났네요. DJ가 당황하며 스태프를 쳐다봤다.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준혁 씨, 어디 가요? 수진이 놀라 물었지만 준혁은 이미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잠깐만요. 준혁이 무대로 뛰어올랐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DJ가 손짓으로 제지했다. 준혁은 마이크 없이 300명을 향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여러분,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홀이 조용해졌다. 저는 2달 전 명동 레코드 가게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정전된 다방에서 촛불 아래 라디오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라디오 주파수는 그녀에게만 맞춰졌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우아하는 탄성이 터졌다. 이수진 씨. 준혁이 관객 속에 있는 수진을 향해 외쳤다.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돌아봤다. 수진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람들이 수진을 향해 대답해 라며 함성을 질렀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네 라고 외쳤다. 홀 안이 박수와 환호로 뒤덮였다. 준혁은 계단을 뛰어내려와 수진을 꼭 껴안았다. DJ가 웃으며 말했다. 마이크가 고장나서 오히려 더 좋은 방송이 됐네요. 하지만 DJ의 목소리는 묘하게 들렸다. 마치 아름다운 사랑 뒤에 찾아올 먹구름을 예감하는 듯 했다. 그날부터 둘은 정식 연인이 됐다. 캠퍼스는 그들의 무대가 됐다.
준혁은 경영학과 인기남이었고 수지는 국문학과 모범생이었다. 함께 걷는 두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댔다. 재벌 아들이 저 여자랑 사귄대. 저 여자 어디서 온 거래? 시골에서 올라왔다던데. 에이, 오래 못 가. 저런 커플은 항상 문제 생겨. 수지는 그 속삭임들을 모른 척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혁이 기타 케이스를 메고 수진의 하숙집 앞에 나타났다. 준혁 씨, 뭐 하려고요? 수진이 놀라 물었다. 준혁은 대답 대신 기타를 꺼내 줄을 튕겼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이었다. 하숙집 창문들이 하나둘 열리고 아주머니들과 학생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 세레나데. 낭만적이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수지는 얼굴이 빨개져서 준혁의 손을 잡아 끌었다. 바보, 창피하게. 사랑해, 수진아. 준혁이 속삭였다. 그 순간 창문에서 지켜보던 하숙집 아주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참 예쁜 사랑인데 저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주머니는 창문을 닫으며 고개를 저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는 둘만의 시간이 됐다. 각자의 집에서 라디오를 틀고 전화선으로 연결됐다. 지금 뭐 나와요? 응, 혜은이 제3한 강교. 나도 들려요. 전화기 너머로 같은 노래가 울려 퍼졌다.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라디오 PD 할래. 너는? 저요? 저는 작가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라디오 PD와 작가 커플 되는 거네? 네, 약속해요. 수진이 웃었지만 창밖 어둠은 유난히 깊어 보였다. 마치 저 어둠 속에 무언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 준혁을 깜짝 놀래켜 주려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평창동 고급 주택가. 높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 정문 앞에 선 경비원. 이게 뭐야?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담벼락은 마치 두세 개를 가르는 장벽처럼 느껴졌다. 넘을 수 없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 준혁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담벼락 뒤에 숨었다. 집사로 보이는 사람이 준혁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얼려버렸다. 회장? 도련님? 그 단어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다음 날 학교 도서관에서 준혁을 만난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제 준혁 씨 집 앞에 갔었어요. 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왜 말 안 했어요? 준혁 씨가 그렇게 대단한 집안 아들인 줄 몰랐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린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요. 나는 버스 3번 갈아타야 거기 갈 수 있는데 준혁 씨는 운전기사가 데려다 주잖아요. 준혁 씨 저택 하나가 우리 식구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곳이고. 준혁이 수진의 어깨를 잡았다. 그게 뭐가 중요해? 난 그냥 너를 사랑하는 준혁이야. 회장 아들도 재벌도 아니야. 그냥 너를 사랑하는 22살 남자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아, 내 말 들어봐. 나한테 중요한 건 너야. 오직 너뿐이야.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난 너를 지킬 거야. 준혁이 수진을 꼭 껴안았다.
수진도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하지만 둘 다 느끼고 있었다. 준혁의 품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곧 폭풍이 올 것이다. 그들의 사랑을 시험할, 어쩌면 갈라놓을지도 모를 폭풍이. 도서관 시계는 무심하게 째깍거리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1980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던 어느 일요일, 준혁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평창동 저택 정문을 들어섰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준혁이 떨리는 수진의 손을 감싸 쥐었지만 정작 그의 손바닥에도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다. 거실 소파에는 준혁의 부모님이 마치 재판관처럼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는 척했고 어머니는 찻잔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수진을 향한 시선은 냉랭했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목소리가 잠겨 나왔다. 아버지가 신문을 탁 접으며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시선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다. 자네가 수진 양인가?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 준혁이와 어울리는 신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집안이 어디고 부친은 뭐 하시나?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하십니다.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셨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저는 준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집안이 어떻든 제가 가진 게 없든 제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거렸다. 우리 준혁이는 말이야. 이미 정해진 약혼녀가 있어요. 작년에 이미 양가 어른들끼리 약속이 다 됐어요. 뭐라고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제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할 필요 없다. 어른들이 다 정했어.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수진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절대로요. 쾅. 아버지의 주먹이 티크 탁자를 내리쳤다. 찻잔이 덜컹거렸다.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이 회사가, 이 가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느냐? 김 회장과의 약속이 깨지면 우리 회사는 끝이야. 수천 명 직원들이 거리로 나앉는단 말이야.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준혁을 노려봤다. 내 개인 감정 때문에 수천 명 직원과 그들의 가족, 이 가문 전체를 망칠 셈이냐? 그건.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저한테 너무 불공평합니다. 불공평?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게 뭔데? 이 집, 이 차,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입은 옷, 내가 쓰는 돈.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건데?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니? 수지는 소파 끝에 움츠려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수진 양. 아버지가 차갑게 수진을 쳐다봤다. 자네도 알겠지?
우리 집안과 자네 집안은 너무 달라. 이건 신분 차별이 아니야. 현실이지. 자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 세계에선 맞지 않아. 지금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아. 아버지, 준혁이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닥쳐. 내 집에서 내가 결정한다. 수진 양, 오늘로 끝이야. 다시는 우리 아들 만나지 마. 그게 자네를 위해서도 자네 가족을 위해서도 좋을 거야. 수진이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실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현관으로 걸어갔다. 수진아, 준혁이 쫓아갔지만 어머니가 팔을 붙잡았다. 준혁이 따라 나가려 했지만 아버지까지 가로막았다. 집사, 저 아가씨 차로 바래다 드려. 아버지가 명령했다. 아닙니다. 수진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원래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문이 닫혔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졌다. 밖에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다. 저택 정문 밖 벤치에 수진이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떨렸다. 수진아. 준혁이 뛰쳐나와 그녀를 껴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준혁 씨. 수진이 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우리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인가 봐요. 난 준혁 씨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준혁이 수진을 더 세게 껴안았다. 내가 지킬게. 반드시 지킬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두 사람은 차가운 가을밤 거리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수진의 하숙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항상 같은 차가 그녀를 따라왔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친구와 밥을 먹을 때도 그 시선은 따라붙었다. 어느 날 저녁 하숙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서 있었다. 이수진 양이시죠? 누구세요? 수진이 문틈으로 물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남자들은 강압적이었다. 수진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간단합니다. 한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 안에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4년치와 생활비, 그리고 취업 보증까지. 조건은 하나. 조용히 준혁 도련님 곁을 떠나주십시오. 안 받겠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했다. 다른 남자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아버님이 시골에서 가게를 하신다죠? 내일부터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동생분 대학 장학금도 취소되고요. 어머님이 다니시는 성당 건축 기부금도 문제가 될 겁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다. 뭐라고요? 준혁 도련님 옆에 있는 한 수진 양의 가족은 편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경고입니다. 남자들은 서류 봉투를 탁자에 던지고 나갔다. 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라디오를 켰다. 별이 빛나는 밤에가 흘러나왔다. 2달 전 준혁과 함께 들었던 그 음악. 하지만 이제 그 음악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부터 수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준혁이 물어도 괜찮아요라고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 매일 밤 하숙집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면 아무 말 없이 끊기는 전화. 협박이었다. 떠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어느 날 수진의 고향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 수진아, 세무서 사람들이 왔다. 장부를 다 뒤지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니? 아버지의 당황한 목소리.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화기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아빠, 미안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그날 밤 수진은 결심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때로는 떠나는 것뿐이라고.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은 아름다웠지만 수진의 가슴은 그 눈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노래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제 그 주파수는 잡음으로 가득했다. 사랑의 주파수가 혼선에 빠졌다. 1980년 겨울이 왔다.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거리는 차가웠다. 준혁은 매일 수진을 찾아 헤맸다. 하숙집, 학교, 레코드 가게, 그들이 함께 갔던 모든 곳. 하지만 수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느 날 아침 준혁의 책상 위에 아버지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뒷면에 짧게 적혀 있었다. 오늘 오후 3시 회사 이사회. 참석해라. 준혁은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오후 3시 준혁은 이사회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본인의 장남 김준혁을 후계자 명단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문이 열렸다. 이사들이 하나둘 나왔다. 모두 준혁을 보며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선택할 시간을 주마. 수진 양과 헤어지든지 아니면 너에 대한 혜택은 지금부터 없다. 둘 중 하나다. 아버지는 돌아서서 걸어가셨다. 복도에 준혁 혼자 남았다. 수진은 그날 밤 결심했다. 준혁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만나지도 않았다. 그냥 짐을 쌌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준혁이 첫날 밤 빗속에서 덮어졌던 그 재킷.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을 썼다. 라디오 방송국 앞으로 DJ님 마지막 사연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부디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4시 수지는 하숙집을 나섰다. 서울역으로 가는 첫 차를 탔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멀어졌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수진의 하숙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수진아. 하숙집 아주머니가 나왔다. 준혁 학생, 수진이는 오늘 새벽에 나갔어요. 짐 다 싸서. 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텅 비어 있었다. 단 하나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 미안해요, 준혁 씨. 행복하세요. 준혁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저앉았다. 수진아. 그날 밤 10시. 별이 빛나는 밤에 방송 시간. 준혁은 라디오 앞에 앉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뛰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요.
DJ가 사연을 읽어 내려갔다. 준혁은 라디오를 껴안고 울었다. 수진아, 수진아, 제발. 미친 듯이 울었다. 라디오 음악만이 그를 감쌌다. 며칠 후 준혁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친구 집을 전전하며 수진을 찾아 헤맸다. 학교, 역, 터미널. 하지만 수진은 없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집에서 연락이 왔다. 준혁아, 빨리 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 준혁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달려갔다. 거실에 구급대원들이 있었다. 들것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버지, 심장마비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중환자실, 산소호흡기를 단 아버지. 준혁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의사가 나왔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고비를 넘기면 괜찮을 텐데 지켜봐야 합니다. 3일 동안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았다. 준혁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잠을 잤다. 어머니도 회사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준혁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4일째 되던 새벽 간호사가 달려왔다. 깨어나셨어요. 준혁이 뛰어들어갔다. 아버지가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준혁을 바라봤다. 아버지. 준혁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움직였다. 준혁아.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아빠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수진이를 찾아서 아빠가 잘못했다고 전해라. 아버지가 준혁의 손을 꼭 쥐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 준혁은 매일 병실을 지켰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준혁을 불렀다. 준혁아, 앉아라. 준혁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 편찮으신데 말씀 많이 하시면. 아니다. 이 말은 꼭 해야 한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꿈을 꿨다. 내 어머니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꿈. 우린 그때 가난했다. 아무것도 없었지. 하지만 사랑만은 있었어.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난 그걸 잊어버렸어.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지. 내게도 그걸 강요했고, 수진이를 보면서 내 엄마가 생각났어. 그 순수한 눈빛, 그 진심. 하지만 난 그걸 짓밟았어. 용서해다오, 준혁아.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를 찾아라. 내가 직접 사과하마.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수진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사람을 시켜 찾겠다. 반드시 찾아서 데려오마.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며칠 후 회사 비서실에서 수진의 행방을 찾아냈다.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준혁은 그날로 부산행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가슴은 뛰었다. 수진아, 기다려. 내가 간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기차는 남쪽으로 달렸다. 부산역에 내린 준혁은 택시를 잡아탔다.
부산 MBC 라디오 방송국 건물 앞에 도착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실례합니다. 이수진이라는 분 계신가요? 아, 수진 씨요? 3층 작가실에 있을 겁니다. 준혁은 계단을 뛰어 올랐다. 복도 끝 작은 방. 작가실 문패. 똑똑. 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준혁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문을 열자 창가에 수진이 앉아 원고를 쓰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손에 쥔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준혁 씨? 수진아, 너 찾으러 왔어. 우린 끝났잖아요. 수진이 뒷걸음질 쳤다. 끝나지 않았어. 아버지가 보냈어. 쓰러지셨다가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아니? 수진이를 찾아라. 아빠가 잘못했다고 전해라. 그랬어.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짓말. 아버지가 직접 사람 시켜 널 찾았어. 사과하시겠대. 준혁이 무릎 꿇고 수진의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내가 지킬게. 약속할게. 수진이 준혁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나도 매일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 이틀 후 서울행 기차를 탔다. 서울역에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 안엔 준혁 어머니가 뒷자리에 앉아 계셨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과 목소리는 달랐다. 수진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으셨다. 수진아, 어서 타렴.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차가 출발했다. 수진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평창동 저택. 거실에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수진 양.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 다가가자 아버지는 준혁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사과하셨다. 수진 양 미안해요. 내 욕심으로 수진 양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네요. 용서해줘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난 죽음 문턱까지 갔다 와서 깨달았어요. 내 아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소용인가.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요. 부탁해요. 수진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네 사람은 거실에서 서로 껴안고 울었다. 며칠 후 수진의 고향, 작은 가게 안집에서 두 집안이 함께 밥을 먹었다. 준혁 부모님도 함께. 국수가 맛있네요. 이런 따뜻한 가정식이 얼마만인지. 준혁 어머니가 말했다. 더 드세요. 우리 수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두 어머니가 손을 맞잡고 웃었다. 아버지들도 소주잔을 부딪혔다. 건강하십시오. 사돈도 건강하시고. 두 집안은 하나가 됐다. 1981년 봄, 벚꽃 만발한 4월. 별이 빛나는 밤에 테마 결혼식장. 수진이 버질로드를 걸었다. 준혁은 단상에서 감격했다. 주례는 준혁의 아버지였다. 이 두 사람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의 대부분이 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그 모든 걸 이겼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혁아, 수진아, 평생 행복하거라. 아빠가 축복한다. 수진아, 그날부터 내 라디오 주파수는 너에게만 맞춰졌어.
영원히 너에게만. 준혁이 반지를 끼워줬다. 준혁 씨,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평생 당신 옆에 있을게요. 수진이 반지를 끼워줬다. 하객들의 박수가 퍼졌다. 두 사람은 손잡고 벚꽃 아래로 걸어 나왔다. 찰칵. 사진이 찍혔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 그날 밤 호텔방. 라디오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가 흘러나왔다. 청취자 여러분, 작년 여름 공개방송에서 고백했던 그 청년과 여성분이 오늘 결혼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과 수지는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 야경. MBC 송출탑의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저기서 우리 사랑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어. 앞으로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도 저기서 나갈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고 가정의 행복이 함께하시길 빌어드립니다.